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올라오는 사연들을 잘 듣고 있어요. 읽어주시는 분이 정말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게 돼요. 다들 어떻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오셨는지, 특히 시가 식구들 때문에 몸과 마음을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들과는 다르게 나도 시간에 끌려가면서 지내지만 밤을 새도 모자라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동서서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제사를 준비하는데 독박을 했던 것은 예전 일이었고, 툭하면 배운 것이 없다고 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돈이 많은 친정을 두셔서 서러웠습니다. 이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문해하는 일도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구해준 것은 바로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그 덕분에 동서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고 시부모님도 이제는 나에게 꼼짝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사연을 풀어볼 텐데 사실 나는 어릴 적에 천에 입양된 사람입니다. 어머나. 커가기만 했죠.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집을 떠났거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일을 끝내고 오자마자 슈퍼에서 사온 소주로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했죠. 쟤는 구석에서 배를 깔고 숙제를 하는 척했어요. 공책과 필통을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덜 건드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새 소주병을 다 비운 아버지는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여보, 슈퍼 가서 술 좀 더 사오고 과자 몇 봉도 사와줘. 그때 설거지를 막 끝낸 엄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슈퍼 아줌마가 외상을 터뜨리면 못해준다고 해 타다 둔 거 탁하기 전엔 어림도 없다고. 뭐, 웃기는 여편들. 누가 돈 안 준다고 외상 빚이 얼마나 된다고 난리야?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서 술 달라 그래 했어요. 슈퍼 아줌마는 떠들고 있었죠. 야, 너는 남편 말이 우습게 들리냐? 술에 취한 아버지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부터가 남편을 지나가는 개똥만큼도 못한 취급하니까 그 여편들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뭘 시키면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토를 달아. 내가 요즘 덜 맞았지? 아니요. 곧 가서 술을 사올 거예요. 겁에 질린 엄마가 다급하게 사과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던 파리채로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와 엄마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이러다 엄마가 죽겠어요. 기질이 어디선지 하늘 같은 아버지 앞에 가로막아 너도 같이 맞고 싶어 한대요. 여보, 미호기는 때리지 말아요. 아버지의 파리채가 저를 향하는 순간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죠. 여기 써미호가 금방 끝나니까 기다려. 절대 문을 열고 나오지 말아요. 알았지. 엄마는 항상 자기가 오를 때마다 나를 화장실로 보냈어요. 아마 저한테까지 불이 날까봐 그랬던 거겠죠. 본인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도 했을 거고요. 평소였으면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대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영 엄마와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죠. 싫어. 엄마. 나 그냥 밖에 있을래. 엄마랑 같이 있을래. 저는 울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고 곧 문틈 너머로 아버지의 욕설과 파리채 휘두르는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깨닫게 되었어요. 문 밖은 아버지의 고함이나 엄마의 비명 같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내가 잘못을 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찰나 살며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 눈에 담긴 광경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늘 큰 산처럼 느껴졌던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버지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부엌칼을 든 엄마가 서 있었어요. 엄마는 정신이 나갔는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마 하고 고함을 질렀다. 엄마, 왜 그래? 아버지 어디 다쳤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엄마는 다급하게 장롱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안 되는 화장품이나 옷감 같은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1층으로 미호와 같이 가자. 마침내 짐을 다 싼 엄마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에 묻은 붉은 핏자국이 나를 멈칫하게 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앉는 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다. 조조해진 엄마는 급기야 내 어깨를 우악스럽게 잡아당겼다. 얼른 여기 와. 시간이 없어. 엄마,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나 안 가고 싶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가지 않을 거예요. 버텼다. 그러자 엄마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들었습니다. 너 지금 안 가면 엄마 평생 못 본다. 죽을 때까지 못 본다고.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응, 안 갈 거예요. 저렇게 그냥 뒀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 인간이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발작하듯이 고함을 질렀고 혼자 씩씩대더니 너도 강씨 집안 핏줄이다. 이거지. 그래. 앞으로 너 알아서 살아. 하고 엄마는 돌아섰다. 엄마, 왜 그래요? 진짜 갈 거예요.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엄마. 됐어. 이건 나, 강씨 집안의 핏줄이라면 아주 꼴을 보기 싫어. 뒤늦게 제가 울며 붙잡아봐도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매몰차게 제 손을 뿌리친 뒤 그렇게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퍼뜩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전 얼른 집 밖으로 나가 주인집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다행히 아주머니는 제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밖으로 나와 주셨고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생명에 큰 지장이 없었어요.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수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사흘 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도 아버지가 다친 것이 엄마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았어요. 하긴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이 과일을 깎다가 실수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했던 건지 아니면 일이 커지는 것을 싫어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도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엄마가 사라진 제 세상은 지옥 같았습니다. 여전히 술만 마시던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밖에서 대충 식사를 때우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제가 배를 꼽는 것에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전 밥 짓는 법도 몰라서 생쌀을 씹어 먹곤 했어요. 세탁기를 돌리는 법도 몰라 찬물에서 비누로 손빨래를 했어요. 우연히 집에 들렸던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대체 뭘 먹고 지내는 거니? 허기가 고프면 아버지께 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랬다가 아버지가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어? 제 대답에 할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이, 내 새끼. 가엾은 내 새끼, 내가 죄인이라. 내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제 삶길을 챙겨주시며 가정일을 돌봐주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술만 마셨어요. 칼날에 맞은 후에 정신을 차리셨는지 다행히도 할머니와 저희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전 아버지를 거슬리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엄마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하는 말도 했죠. 그래, 전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다치게 된 건 아마도 엄마 때문이죠. 겁이 나서 도망쳤지만 다시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1년, 2년, 3년,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무얼 하고 사는지 편지 한 통 없었죠. 언젠가부터 저는 두고 떠난 엄마도, 그런 엄마를 떠나게 만든 아버지도 증오하게 됐어요. 나를 버린 엄마가 불행하길 바랬고, 허구한 말만 술을 퍼먹는 아버지가 하루 빨리 죽어버렸길 바랬죠. 그런 제 바람이 통학일까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에 진학할 즈음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펐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있으면서 할머니의 곡소리만 듣고 있었죠. 그리고 제 앞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뭣도 없이 무덤덤한 눈길로 바라만 보았죠. 아마 살아생전 아빠가 엄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한 엄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호가 엄마와 함께 가자는 그 말에 잠잠하던 가슴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버려둘 때는 언제든지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것이 가증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왜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셨나요? 내가 아버지 손에 맞아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데요. 엄마를 너무 버린 게 아닐까요? 그날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구나. 나는 그때 7살이었어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칼로 찔려서 도망가자고 하는데 그때 내가 당장 손을 잡아야 해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두고 집을 나가 버리셨어요.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매달려도 끝내는 내 손을 떼어내고 가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미안해요. 미안해도 엄마 입이 열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엄마도 너무 무서웠어. 아버지가 죽는 것도 무서웠고 다시 눈을 뜨면 이번에는 내가 죽을 테니까 그것도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도망가는 것 같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엄마가 그러고 금방 너를 다시 찾으러 갔어. 하지만 넌 학교에는 없고 내 아버지만 있었어. 나를 보더니 눈이 뒤집어져 여기가 어딘지 알아? 다시 왔냐고 했어. 평생 너를 보일 생각하지 말라고 칼을 들고 쫓아와서 다시 못 갔던 거야. 진짜야. 됐으니까 변명 그만하고 가. 그때 엄마가 그랬지. 앞으로 평생 엄마를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 내 안에 엄마는 죽었어. 그래서 지금 그만둬라고 미호가. 제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단다. 엄마는 계속해서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우리 함께 가자. 여인이 함께 살 집까지 찾아 놓았단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기에는 너무 어렸어. 화를 내며 엄마에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소금을 뿌려 쫓아냈어. 결국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나를 떠나버렸지. 엄마를 그렇게 화내며 보내자 나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 다행히도 할머니가 나를 가엾게 여겨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셨어. 하지만 할머니도 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로 혼자 남은 나는 앞날이 막막했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 할머니의 이름으로 약간의 보험금이 나와서 그걸로 월세방을 구했지만 집에 먹을 쌀 한 톨도 없었지요.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 했죠. 전 일단 닥치는 대로 집 근처 회사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어요. 다행히 작은 세무회사에 겨우 취직할 수 있었죠. 첫 사회생활은 제 지난 나이만큼이나 힘들었어요.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운 세무사들은 고졸의 잡일 담당인 나를 늘 무시했죠. 자기들의 개인 일을 시키는 건 당연시키는 것이었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막말을 하며 화풀이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같은 팀 사수 덕분이었어요. 그분은 남자로서 제보다 9살 연상이었는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맡고 계셨죠. 제가 실무 직원이었기 때문에 세무사들처럼 스펙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기거나 키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대리님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따뜻한 봄처럼 사람다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리님은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했고요. 언제나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제가 서류 실수를 해서 야근할 때 도와준 것도,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힘내라며 어깨를 두드려준 것도 모두 대리님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대리님을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늘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로봇 같다며 막내다운 맛이 없다는 말을 듣곤 했는데 대리님과 있으면 자꾸만 웃음이 나곤 했어요. 대리님은 제 안에 모난 부분을 깎아주고 그늘진 부분을 데워주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다고 고백할 용기는 없었어요. 회사 직속 사수인 만큼 거절당하면 답이 없어서요. 결국에는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만족했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해요.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이 다 될 즈음 연봉 인상 문제로 대표와 면담을 하던 날이었어요. 구두쇠로 소문난 대표는 이번에도 제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회사 열심히 일하라, 앓지 말라 소리를 하더니 그게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는 온갖 모욕적인 말로 지금 연봉 값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표실 문을 여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요. 이 놈의 회사가 더러워서 아찔해. 관두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고 그냥 다니기에는 마음이 너무 서러웠죠. 결국 제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나와서는 운을 잘 감췄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퇴근 시간에 대리님이 제게 부르시면서 함께 술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갑자기 술을 제가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날만은 좋아해보려 했는데 대리님이 나름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표정인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대리님 앞에서 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없이 대리님을 따라 나갔어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술을 잘 못 마신다는데요. 그날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술이 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대리님께서도 그렇게 나에게 장단을 맞춰주신다는 듯이 연거푸 술잔을 기울이셨다. 대리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몇 잔을 마셨을까요? 더 마시면 큰일 나겠다 싶은 순간 푹 고개를 꺾어버렸고 시야가 색깔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가 모텔 침대 위에 있었고 제 옆에 대리님이 누워 계셨다.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한 것은 제 비명소리에 눈을 떤 대리님도 마찬가지였다. 미옥 씨, 미안해요. 어젯밤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그냥 실수였어요. 대리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떠한 관심도 없었구나.
이렇게 하룻밤을 함께 보낸 것도 그저 덮어버리고 싶은 실수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인지 전 평소엔 하지 않았을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대리님한테는 지우고 싶은 실수일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대리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미옥 씨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안 될까요? 물론 대리님은 저한테 관심도 없으실 텐데, 근데 이렇게 하룻밤까지 같이 보내놓고 실수라는 식으로 말부터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침대에서 일어나 자리를 헤쳐나갈 채비를 하려 했더니 대리님이 날 붙잡았어. 잠깐만, 미옥 씨. 이렇게 떠나가면 어떡해?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자. 내가 말실수했다고 화내지 말고. 실수를 한 건 오늘 말을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대리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횡설수설했어. 얼굴도 어젯밤 술에 취했을 때처럼 붉어지고, 마침내 대리님의 입술이 열리자 깜짝 놀라서 말했지. 나도 미옥 씨를 좋아해. 아주 예전부터 그랬어. 어제도 내가 먼저 미옥 씨에게 키스했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전 얼이 빠지고 말았어요. 대리님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진짜 어제 먼저 다가와 입을 맞춘 건 대리님이었더라고요. 진짜요. 대리님도 제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으시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잘해준 것이 아니겠어요. 어제 연봉 협상을 하며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요. 꿈이 아니었어요. 제 행동에 대리님께서 놀란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진지하게 마음을 고백하려고 했는데 대리님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째서 그러세요? 한번 세게 꼬집어 주세요 하면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서로 마음이 서로에게가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낸 것뿐이니까요. 대리님 입에서 연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울한 겨울 같았던 제 삶이 핑크빛 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대리님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회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열심히 데이트를 즐겼죠. 남자친구는 사귄 뒤로 더욱더 나 자신을 잘해줬어요. 아침잠이 많은 제게 매일 모닝콜을 해주었고 늦게 끝나는 날에도 꼭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연상의 연애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인가요? 남자친구는 연인이라기보다는 아버지나 오빠처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저를 리드했어요. 어느새 남자친구는 제게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루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자친구에겐 2살 차이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남동생이 현역 신랑으로 전향하기로 결정했어요. 먼저 개점한 상태였어요. 남자친구가 알지 못할 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어요. 결혼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적 없어서 가족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신혼집을 찾아 나만의 가정을 이루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빨리 가질 욕심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부모님의 시선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애초에 시부모님은 고졸에 변변한 친정도 없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부모님은 나를 바로 시가로 호명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웬일인지 동서가 맞아주었다. 그때까지 나는 동서에 관해 잘 몰랐다.
결혼 이후 오가며 대화를 몇 번 나눈 게 전부였는데 동선의 친정이 꽤 부유한 집이고 동서도 제법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여긴 왜 왔어? 오늘 회사 안 갔어요. 오늘 회사 창립일이라서 쉬는 날이에요. 어머니가 오랜만이라 놀러 왔어요. 동서가 이렇게 말했다. 아무렇지 않게 시가에 놀러 왔다고 말하는 동서가 참 부럽더라고요. 사실 알게 모르게 시부모님이 동서만큼은 저와 달리 꽤 예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동서와 대충 인사를 나누고 거실로 가니 시부모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인사도 없이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둔 거니 하고 대뜸 추궁하더군요. 아, 그이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빨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애 낳는 건 여잔데 남자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이렇게 참고 건강한데요? 좀 더 돈을 모은 후에 아이를 낳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이 외롭게 자라왔잖아요. 빨리 첫째를 낳아야 동생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이 내쉬고 못마땅한 눈길로 저를 쏘아보면서 혀를 찼어요. 부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문제는 먼저 우리와 상의를 해야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게 보이진 않는구나. 우리 아들을 등쳐먹으려는 것 같고 좀 기분이 별로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조금 커지면 나도 다시 직장에 다니려고 했어요. 다급하게 변명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동서가 픽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순식간에 저와 시부모님의 시선이 동서에게 모였죠. 그러자 동서가 어머, 죄송해요. 형님 말을 듣다 보니 좀 그거 없어서요 하며 운을 떼더군요. 어이가 없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한 제가 물었더니 동서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형님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냥 격리로 일을 하거나 좀 한 걸 텐데 나중에 애 출산 후 다시 취직하고 싶으신다고요? 젊은 여성들이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경력이 끊기면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죠. 그동안 고생하셨으면서 결혼해서 가족이나 돌봄을 해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동서의 악의적인 말이 숨이 막히는 느낌을 준 걸 느꼈어요. 결국 엄마와 남편에게 제가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나타낸 것이요. 동서의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건 남편에게만 말했는데 남편이 굳이 시부모님에게 그걸 알렸을 리는 없겠죠. 남에서 자기 동생 정도에게나 말했을 텐데 동서가 그걸 서방님께 듣고 말을 전달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동서가 왜 이렇게 못난 몸으로 나를 몰아부르는 건지요? 그 사이 시부모님은 동서 말이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그래, 둘째 말이 뭐 하나 틀린 게 없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라 하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전 정말 아이를 낳는데 집중하고 싶어서 참나. 누가 보아도 소중한 일인 애 낳음에 대해 매우 대단한 벼슬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임신 중에도 꾸준히 일을 하며 노력했습니다. 상철이와 상진이를 낳고도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말이 없었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얕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도 다시 찾아보라는 말씀에 성급히 대답한 것도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일은 상철이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음날 결정을 내리기까지 망설이고 동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모님께 동선을 알려드린 이유가 그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었지만 동생은 딱 잡아떼며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했어요. 왜 그것을 어머니께 말했는지 굳이 얘기해야 했는지, 우리 형이 어찌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그날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갔어요. 형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쉬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건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원래 할 말을 하는 성격이에요. 형 생각을 해서 말했던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는 하지만 이상하게 더 기분이 나빴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 보지 않을 처지도 아니고 계속 함께 지내야 하니까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동사의 의미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님 앞에서 좀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그 정도에서 대화를 끝냈어요. 상대방은 알겠다고 했기에 잘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동서가 제가 전화를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로 인해 전 완전히 부모님 눈 밖에 나게 되었어요. 다시 직장을 찾았지만 이미 부모님은 저를 남편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동서의 아내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속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재취업으로 어리둥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시가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잘하면 동서는 몰라도 시부모님의 마음은 점점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이후로도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툭하면 신혼집에 찾아와 살림살이가 왜 이 모양이냐며 핀잔을 주셨고 손주도 빨리 내놓으라면서 성화를 부리셨죠. 게다가 바라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직장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자신들의 생일은 손수 준비한 생일상을 바라봤고요. 김장하던 제사를 보며 전날부터 불러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여우처럼 잘못해 빠져나가던데 회사를 뺄 수가 없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일에만 오면 숟가락만 얹을 뿐이었어요. 또한 애교는 많아서 시부모님 옆에 달라붙어 달콤한 말을 늘어놓기도 했죠. 친정에 돈이 많은 탓인지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은 우리 부부와는 규모가 다르게 설정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사줄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아이 덕분에 컹그레츠. 웃는다. 웃어라. 그래, 말이야. 우리 상진이가 결혼해서 참 잘했어. 반려시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게 전부인데 언제나 시부모님은 동서만 칭찬했어. 나는 거두지 않은 보리자루 취급이었지만 버틸 수 있던 건 오직 남편 덕분이야. 미안해, 여보. 당신은 내게 시집와서 괴로움만 주는구만. 괜찮아. 집안일 대부분은 당신이 하잖아. 어머니와 아버지에겐 내가 하는 척하며 충분히 고맙다. 그게 대수 아니겠니? 본가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 눈치가 보여서 당신 때문에 곤란해. 미안해. 괜찮아. 당신이 뭐가 미안한 걸까? 이렇게 집에 오면 내가 공주와 같이 취급해주는데 일이 좀 힘든 건 괜찮아. 남편이 시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더 열심히 아끼는데 잠자리에서 팔다리를 마사지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 고생했다 하고 옷이나 가방 같은 선물도 주고. 그런 남편 덕분에 어떻게든 웃음 지을 수 있었어.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걸 거의 포기한 것 같아. 유일한 희망은 손주였는데 그것으로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 순 없었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아름다운 딸을 가졌는데 원하던 아들 대신에 아니었기 때문인가요? 시부모님은 손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아기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째서 그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던지며 툭 한마디를 하더군요. 남편은 미처 듣지 못했지만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떠난 뒤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딸로 태어난 아이가 너무 가엾었어요. 못난 엄마로 인해 평생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 슬펐던 것도 잠시에 불과했어요. 나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와 남편이 넘치는 사랑을 얻는다면 그런 조부의 사랑이 없어도 충분했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낳은 이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가정을 전념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시선은 느껴졌지만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이별한 경험 때문인지 모르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딸만큼은 제 곁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러한 제 의지를 지지해 주었고 우리 부부의 사랑 가운데서 딸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남들보다 더 잘 키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해주면서 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딸이 성장하는 시점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이었죠. 회사 경영 개편으로 남편이 해고되었고 남편은 새로운 회사를 찾았지만 나이 때문인지 재취직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막노동이라도 해보겠다고 하여 공사 현장으로 나갔는데 한 달도 안 되어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급하게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 나왔는데 그동안 남편의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아이의 기필이나 살림을 하며 저축해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일단 급하게 빚을 내어 병원비를 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앞으로 아이가 자라고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남편은 아프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만 남편과 딸을 생각하면 저까지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급하게 여기저기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던 세무서 일을 알아봤지만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전에 해보지 않았던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가사 도움 등의 일도 알아봤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꽤 이름난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를 받아줬지 뭐예요. 큰 기업이라 그런지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식당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는 제가 뽑히다니 운이 좋다 생각했어요. 구내식당에서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다 친절하셨고 사내 식당이어서 그런지 걱정했던 어떤 불평도 없었어요. 직원들이 식판을 비울 때마다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양사님이 짜주신 식단으로 음식을 만들고 배급을 시작했을 때 식당 입구에서 소동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 확인해보니 여직원이 상사로 보이는 남자에게 혼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몇 번째야? 거래처에 서류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100번 말했잖아. 가타 머리가 좀 모자라서 내부 서류를 거래처에 보내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겨워 그 거래처에서 이제 우리랑 거래 안 하겠대. 계약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오늘 김대리가 전달한 소식을 얼마나 알아들려고 하냐. 1억 사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자 하시는 말일 겁니다. 이거 소송 걸면 김대리는 꼼짝없이 다 말할 거란 건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데 사고를 친 여직원 얼굴이 유독 낯이 익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려고 좀 더 몸을 내미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직원이 얼굴을 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말이 막혔어요. 그래서 저희 여직원 중 한 분이었던 동서였거든요. 동서를 향한 상사의 폭언이 계속되었어요. 좀 의외였어요. 평소 동서는 시가에서 자신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일을 너무 잘해서 이번에도 보너스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전부 진실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인사를 나누는 데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물러나 구내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가 저를 찾아올 것 같진 않았어요. 평소 사이도 좋지 않았고 제가 불편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30분 정도가 지난 후 동서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를 밥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다가오더라고 해요. 형님 어머님에게 재취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회사였어요. 여기가 동서가 다니는 회사였나 봐요. 나도 오늘을 알았네. 같은 회사 다니니까 이제부터 얼굴 자주 볼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제 말에 동서는 피식입가에 웃음을 머금었어요. 언제나 저를 무시할 때 짓던 그 미소였어요. 같은 회사죠. 글쎄요, 같은 회사 다니긴 하지만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영업팀 정직원이고 형님은 구내식당에서 밥 차리는 아줌마예요. 신분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역시나 입을 열자마자 나쁜 말을 퍼부어낼 줄이야.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법인데 혹시라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들을까봐 제가 다 눈치가 보였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신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가방끈 짧은 나도 그런 무식한 말은 안 해. 지금 누가 누구더라 무식하다고 아까? 제가 부장한테 깨진 걸 보고 지금 형님하고 제가 같은 급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죠. 어쩌다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부장이 과하게 뭐라고 한 거예요. 별일 아니었다고요. 전 그제야 동서가 저를 왜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까 회사 상사한테 깨지던 걸 제가 본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였죠. 아까의 일이라면 난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에도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는 나름 동서를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동서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동서는 당당하게 맞대응하며 더욱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제가 무슨 걱정을 하는 거라고 혼자 생각하고 착한 척하냐고 그러는군요. 형님, 그런 점이 옛부터 너무 싫었다는 거 알아요. 고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서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있나 날 내려다보고 다니며 담배 담는 일이라도 하는 건가요? 형님, 정말 잘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준 모양이에요. 하지만 창피해서 그런 척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동선이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쟤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그냥 나그네에 디디며 쓰러지는 모습이었죠. 어느새 사람들의 눈길이 우리에게 집중돼 있음에 당황하여 아픔을 잊고 급히 일어나 조리실 쪽으로 몸을 피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내 머리에 들고 있던 미역국을 쏟아부으려고 하려 하는 걸 알았어요. 나 어떻게 이 상황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동서는 눈을 크게 떠서 뒷모습을 돌아봤어요. 경계심이 완만해 보였지만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크게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선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해 드려야겠네요. 사장님이 어째서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결국 여자의 정체가 회사 사장이시더라고요. 저는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회사 사장님과의 면접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뵌 거였는데 이상하게 그 사장님도 얼굴이 익어 보였어요. 그 사이 동서가 사장님과의 민망한 대립이 시작되었죠. 지금 사장님이 제 머리에 미역국을 부으시고 계시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한 실수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랍니다. 그 순간 사장님의 눈길이 바로 저를 향했고 사장님의 말에 경악하여 입이 다물어지는 바람에요. 아니요. 내 딸한테 그렇게 못마땅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못 견디겠어서 그랬어요. 내 딸이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손에 닿은 게 펄펄 끓는 기름이라 해도 붓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야? 당황한 동서가 사장님과 나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놀랐다 해도 쟤보다 더 놀랐을까요? 세월이 흐르니까 얼굴과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지만 분명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는 옛날부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지만
설마 엄마가 이렇게 큰 회사를 차렸을 줄은 몰랐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더군요. 엄마와 형님은 분명 부모님 다 돌아가신 줄로 아는데 그건 알 것 없지만 김대리는 오늘부로 해고해요. 오늘 안으로 사직서 쓰고 회사에서 나가세요. 해고라니요. 동서가 얼떨떨하게 되묻는데도 사장님은 아니, 엄마는 동서 쪽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었죠. 미호가, 우리는 따로 위에 올라가서 얘기 좀 할까? 너만 괜찮다면 말이야. 엄마는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순간에도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엄마가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죠. 그게 동서의 눈에 기가 막혔던가 봐요. 대뜸 언성을 높이면서 이거 부당해고인 거 아세요?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하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어디 해봐요? 근무팀 안에 회사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자를 수 있는 직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동안 그쪽이 우리 회사에 입힌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요. 오늘만 해도 1억짜리 거래를 날렸죠. 그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엄마의 말에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급하게 엄마를 붙잡고 대화를 청했죠. 잠깐만요, 사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형님한테 한 말을 더 듣을 필요 없고 사직서 쓰고 나갈게요. 경비원한테 끌려나가는 것보다는 제 발로 나가는 게 낫을 거예요. 잠깐만요, 형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다 오해잖아요. 네, 전 동서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변을 주고 싶지 않더군요. 그럴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전 동서를 무시한 채 엄마와 둘이서 사장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길고 긴 얘기들을 나눴어요. 엄마는 제가 없는 동안 정말 악착같이 사셨더라고요. 화장품 방판으로 돈을 모아 회사를 차렸고요. 그 뒤로 죽기 살기로 일만 했다고 해요. 제가 회사의 지원자임을 바로 아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일단 뽑아주고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친척들을 통해 아랫마을 소문을 했더군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은 내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거기서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제 사화를 모두 다 알아버린 엄마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고 나한테 돈 봉투를 내밀면서 받아달라고 탄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없어. 내가 평생 나를 알 필요 없고 미워해도 되지만 좀 받아주겠니? 이 돈만큼만 받아주면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성공했는데 어렸을 때는 내가 나 배고프게 하고 다른 사람만큼 안 돌봐준 게 한이 나서 열심히 일한 거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겠어. 어렸을 때 너에게 버림받은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응. 안 그러면 엄마한테 더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셨는데 더는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가 건네주신 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빚을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고생을 못 보겠다는 엄마의 말에 구내식당을 그만두고 자주 엄마를 찾아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딸이 생겨서일지도 모르나 이상하게도 예전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엄마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죠. 알고 보니 엄마는 참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결국 동서를 용서하지 않고 끝내 잘라버렸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죠. 소송을 받자마자 동서가 찾아와서 저를 납작 엎드렸습니다. 형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멍청해서 사랑하는 사장님의 따님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잘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는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해서 가족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쥐꼬리 같은 월급만으로는 벌써 떠나간 배상금을 갚을 수 없다고 부탁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간 갑질을 한 사람과 그의 모습이 동일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살벌한 태도를 보였던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게냐면 엄마에게 전해야지요.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지도 않으시고 경비원들도 결코 들여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형님뿐입니다. 글쎄, 동서가 나에게 부탁을 들어줄 만큼 우리 사이가 애틋한 것은 아니에요. 제 메모에 써있는 대답에 동서는 급하게 눈물까지 흘렸어요. 제가 그동안 형님에게 나쁘게 행동했어서 죄송합니다. 군거 그동안 어리석게 못난 것으로 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젠틀하시고 형님께도 잘 대해주셔서 질투가 났고 나쁘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던 도중 동서가 제게 그동안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했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깜짝 놀라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작 그 이유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이유로도 욕을 하거나 골랐던 것인지요. 화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커녕 오히려 속이 더 무언가로 끌어올렸어요. 단지 그런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상처 주다니. 저는 앞으로 동서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전 그대로 동서를 모질게 내쫓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동서와 함께하면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참 우습죠. 제 엄마 얘기가 어떻게 전해 들린 건지 그 즉시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큰 아가의 편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작은 애가 너에게 하는 일이 너무 선을 넘었다고 느꼈어. 한 소리 하려다가 괜히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 것 같아 참은 것뿐이지. 잘했다. 기가 막힌다. 도저히 한 소리 않고는 못 빼겠다고요. 그동안 동서만큼이나 저를 괴롭혔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갑자기 제게 부자 엄마가 생기니까 이러시는 거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제 말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게 엄청이 틈한데 뭐라고 말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통쾌한지요. 결국 동서는 빚을 내서 1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그 일로 서방님과도 불화가 생겨 결국 이혼당하고 말았죠. 친정도 사업 망한 뒤로 빚뿐이라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마냥 행복하진 않겠죠.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죄책감은 갖지 않으려고요. 모든 것이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